저는 33살의 남성이고 최근까지 31살인 나리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6년간 연애했고 약혼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충동적인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절을 함께 겪어냈습니다. 월세를 겨우 내며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월급날만 기다리던 초창기부터 첫집 마련을 위해 그녀의 부모님 댁 반지하 방에서 1년간 혹독하게 돈을 모았던 그 시절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예식장 예약도, 청첩장도, 계약금도 모두 지불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죠. 저는 혹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장모님의 문제로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묻자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시만 개방형 연애를 해보고 싶어.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그녀가 애완용 문어를 입양하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6년을 함께하고 2년을 약혼한 지금 이 관계를 확정짓기 직전에 다른 세상이 궁금해졌다고? 마치 뇌의 스위치가 갑자기 켜져서 결혼 전에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한 것처럼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격하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차갑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젠가 게임을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제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인생을 경험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지려면 다른 남자들을 테스트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는 저에게 충실할 것이며 이건 단지 육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약간의 자유가 우리 관계의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싸구려 핀터레스트에서나 볼 법한 문구를 훔쳐온 것처럼요. 솔직히 저는 무너지는 기분과 함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온갖 풍파 속에서도 그녀에게 충실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잠시 치워두고 싶은 편안한 물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그녀는 개방형 연애를 찬양하는 기사, 게시물 스크린샷, 팟캐스트 클립, 심지어는 바보 같은 애착 유형 테스트까지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제가 거절할 때마다 그녀는 제가 비합리적이라는 듯이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점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혼녀, 곧 결혼할 여자와 일부일처제 관계를 원하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있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가 바보 같은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없어. 그냥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어느 조용한 밤, 그녀가 이것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녀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꿈에 그리던 직장에 합격하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아?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한 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응, 안 될 거 뭐 있어. 그러자 그녀는 마치 우리가 기묘한 임대 계약서라도 쓰는 것처럼 규칙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찍지 않기, 가볍게 만나기,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기, 무슨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말하기로 약속하기, 그리고 절대 감정이 생기지 않기. 그녀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는 방식이 마치 이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처럼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용 약관이 붙은 연애에 동의하게 된 거지? 그날 밤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쇼핑하듯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람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프로필을 보고 웃더니 박서준 흉내내는 남자라며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신발 밑에 붙은 껌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흥분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안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게 시련의 아픔이었는지 아니면 차가운 현실 인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바보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리는 마치 비밀 치트키라도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그녀가 모험을 떠나는 동안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처럼 맞불을 놓듯 데이팅 앱을 켤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마치 안개 낀 창문 너머로 낯선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는 듯한 기이한 무감각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외출했고 마치 농담처럼 남자들 이름을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월요일엔 체이스라는 사람이랑 술 한잔했어. 수요일엔 사진작가 한 명 만났고 금요일엔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그냥 놀았어. 저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며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침묵, 캐묻지 않는 태도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걸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항이 없는 상황이 그녀의 자존감을 더 채워줬을 테니까요. 닷새쯤 지났을 때 저는 문득 누구에게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이나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라면 저도 언제까지나 벤치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체리니가 떠올랐습니다. 체리니와 나리는 한때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밀을 공유하며 자란 동네 친구였고 우정 팔찌를 나눠 낀 대학 룸메이트였습니다. 한마디로 한 몸 같았죠. 하지만 2년 전 모든 것이 화려하게 폭발하며 끝장났습니다. 이유는 체리니가 저에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날, 나리가 잠시 안으로 들어간 사이 체리니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면 저렇게 좋은 남자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잡았을 텐데 그녀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담했죠. 저는 어색하게 얼어붙어 웃어넘겼고 나중에 나리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가 아니라 체리니에게 격분했습니다. 모든 SNS에서 체리니를 차단하고 인스타그램에 가끔은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닐 때가 있다는 식의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체리니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후로 체리니는 우리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어떤 논의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리가 자아 찾기 여정을 떠난 동안 저는 체리니와 연락해볼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혼돈에 대해 다른 시각을 들어볼 기회였죠. 저는 그녀에게 간단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네.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나리가 개방형 연애를 하자고 해서 동의했어. 문제 일으키려는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녀는 5분 안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설마 진짜 그걸 하자고 했다고? 와, 나 시간 괜찮아. 얘기하자. 우리는 그 주말 시내 건너편에 있는 중립적인 장소인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체리니는 대부분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짧아졌고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우며 항상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주문에서 풀려났네. 응?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 선택은 아니었어. 그녀가 자유를 원했고 난 그냥 그걸 준 거야.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체리니는 고소해하지 않았고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나리가 저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셋이 어울려 다닐 때도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체리니에게 하룻밤 상대를 찾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저를 나리의 소유물로 보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 나도 선 넘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난 거지. 하지만 그 말 아래 우리 사이에 얽힌 과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커피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푸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나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채린이 만났어. 그냥 얘기만 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제 말을 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채린이? 내전 절친 채린이? 응.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그 이상은 없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기로 한 이상 우리 둘 다 아는 사람이랑 연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제가 전쟁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역겨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그녀가 낯선 남자들과 5번이나 데이트하는 건 괜찮고 제가 오랜 친구와 커피 한잔하는 건 왜 갑자기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 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가 원했던 거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화내지 마. 그녀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는 밤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삶을 경험하겠다며 공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는 그녀의 과거 속 인물과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저를 악당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즐겁게 데이팅 앱을 뒤적이면서 제가 신성한 신뢰를 깬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정함이나 성장 혹은 인생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 규칙, 그리고 제가 약혼자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그녀는 개방형 연애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일방적인 계약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채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문자를 하는데 오후에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받자 채린이가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드라마 주인공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난리를 쳤는지 맞춰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나리가? 채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침착했습니다. 무슨 살인사건이라도 목격한 것처럼 문을 두드리더라. 난 누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들여보내줬어? 현관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꼴은 보기 싫어서 문만 살짝 열어줬는데 그게 실수였나 봐. 저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묻고 나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부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마자 내가 끼어들었다고 하더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농담이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몇 년 동안 이날만 기다려왔다면서 내가 널 조종해서 자기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괜찮아. 채린이가 이제는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는 저에게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 커피를 내리고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치 제가 그녀 차를 긁어놓고 사과도 안 한 사람을 대하듯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런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웠을 때 어디 갔는지 묻지도 않았고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냉랭한 무시뿐이었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날 밤 그녀의 폭발은 제가 뭔가 잘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를 즐기며 자유를 만끽하고 저는 집에서 응원하는 지지적인 약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과거 속 인물과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그 시나리오를 뒤집는 순간 그녀의 모든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쯤 지나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폭발적인 분노 대신 수동적인 공격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쓰지도 않은 접시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채린이 이제 뭐 절친이라도 됐어? 저는 평온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얘기만 했다고. 그게 다야.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걔가 너한테 그러는 건 예전부터 너한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 알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선을 지켰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아. 그러자 그녀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나 어젯밤에 데이트했는데 그 남자는 진짜 자기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이더라. 그건 평범한 근황 업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자극해서 반응을 보려는 의도였죠. 저는 그저 잘 됐네 라고 말하고 계속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식탁을 뒤엎는 것보다 그게 그녀를 더 화나게 했을 겁니다. 그 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자신의 데이트에 대해 지나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오빠가 나보고 에너지가 엄청 좋대. 라거나 금요일에 만난 남자가 나보고 25살 넘은 줄 몰랐대. 와 같은 끝없는 작은 공격들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제가 질투하거나 위협을 느껴야 한다는 듯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체리니와 더 자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적절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문자를 주고받으며 푸념하고 농담을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체리니는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제가 누군가의 대안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해주었으며 나리가 몇 주 동안 했던 어떤 말보다 저를 더 크게 웃게 만드는 짤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리는 제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구야? 체린이 저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암묵적인 규칙이라도 깬 것처럼 저를 쏘아봤습니다. 너 정말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넌 매주 낯선 남자들이랑 데이트하는데 난 몇 년 동안 알던 사람이랑 문자도 하면 안 돼? 걘 달라. 나리가 쏘아붙였습니다. 걘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내 절친이었어. 정확히 말하면 절친이었지. 네가 끊어낸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것이 그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의 오빠인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지냈습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명절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몇 번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야, 임마,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저는 그 톤을 알았습니다. 그건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친근함을 가장한 경고였죠. 나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그럴 것 같더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데이트 자랑하면서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얘기만 해도 배신당한 것처럼 구니까. 그래. 민준이 말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체린이잖아. 그건 선 넘은 거지. 예의가 아니잖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자. 나리가 개방형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난 싫다고 했다가 결국 승낙했어. 그녀는 여러 번 데이트를 했고 그런데 내가 그녀의 전 친구랑 커피 한잔 했다고 내가 무례한 놈이 되는 거야? 그는 조용해졌다가 상황이나 맥락을 봐야지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난 그녀의 규칙대로 했어. 특정인이랑 얘기하는 게 싫었으면 개방형 연애를 제안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했어야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해는 하는데 너도 걔 성격 알잖아. 알지? 며칠 후 그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한 사람이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이랑 자고 싶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마침내 자신을 따라잡았고 그것을 피할 계획이 없다는 듯이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성장을 추구하는 현명하고 오해받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가 무슨 짓을 하든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불편하면 네가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책을 나갔고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그녀가 만들어낸 혼돈에서 벗어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는 시도에서도요. 제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웨딩 플래너는 바닥에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조용히 치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난장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불을 지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플랜 A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녀가 플랜 B를 찾아 나서는 관계에 괜찮은 척 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다음에 그녀가 그 문제를 꺼냈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정직과 성장을 원한다면 저도 줄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주 나리는 또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치 어떤 성격이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는지 시험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동 공격적이었고 그 다음엔 죄책감을 유발하더니 이제는 걱정하고 성찰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나 사랑해? 라거나 우리 너무 서둘렀던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속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감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작은 시험, 탐색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교묘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더 차려입고 갑자기 소파에서 껴안고 싶어하고 어느 날 밤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주말마다 이렇게 같이 요리했던 거 기억나? 네,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틴더 데이트를 하며 인생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저는 못되게 굴거나 사소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분위기에 장단을 맞춰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마워라고 말하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큰일 없는 척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그게 그녀를 더 좌절시켰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좀 회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토요일 오후에 저를 앉혔습니다. 방해물도 휴대폰도 없이 오직 완전한 눈맞춤과 가짜 감정의 무게만이 있었습니다. 개방형 연애, 그만하고 싶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날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워. 저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습니다. 침묵이 흐르게 두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것처럼요. 그때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그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변심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잠깐만.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나리. 네가 이걸 부쉈어. 난 그냥 이게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야. 그녀는 희망에 차있던 모습에서 순식간에 격분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드라마 찍어? 우리 다시 잘할 수 있어? 왜 6년을 버리는 거야?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걸 먼저 버리려고 했던 건 너였어. 난 그냥 네가 하도록 둔 것뿐이야. 그것은 하루 종일 계속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온갖 카드를 다 꺼내들었습니다. 울고 저를 냉혈한이라고 부르고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비난하고 체린이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탓하고 제가 그녀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며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그녀를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널 막았어야 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5번이나 안 된다고 했는데도 네가 계속 밀어붙였을 때 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마도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저를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머리를 식히겠다며 뛰쳐나갔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을 쾅 닫고 한마디도 없이 바로 침대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남아 천장을 응시하며 그 이상한 평온함과 슬픔의 조합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쳤습니다. 제 자신을 설명하는 것도 경계를 지키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허물고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테이프로 다시 붙이려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눈을 굴리며 전화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네가 나리를, 결혼을, 우리 가족을 포기했다고?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는 웃었습니다. 결혼 3개월 전에 개방형 연애를 하자고 했을 때 마치 그게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조용히 있었던 거 말씀이세요? 그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걔는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네, 이제 저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네요. 경계 설정이라는 시기요. 그녀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느니 진정한 결혼은 노력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할 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면
다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그녀의 아버지가 카톡으로 3문단짜리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헌신할 줄 모른다. 채린이는 원래 나쁜 애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언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답장하고 알림을 껐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나리는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과 수동적인 공격성 사이를 오갔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 없이 선택을 내린 그 순간 우리가 가졌던 어떤 미래도 그녀가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 그녀도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온라인에 올라온 나리의 완벽한 인생 게시물을 보시고는 왜 요즘 그녀에 대해 언급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니? 저는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개방형 연애 요구, 감정적인 부담감, 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의 텅 빈 시선까지.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아들아. 네가 경계를 지켰다고 해서 미친 사람 취급하게 두지 마. 모든 걸 망친 건 그 애지. 네가 아니야.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지저분한 세부 사항을 묻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저없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제 어머니입니다. 옛날 분이시죠.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 하고 누군가 장난을 치려 한다면 상대방이 떠나도 놀라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거의 말 한마디 없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리는 마치 퇴거 통지를 기다리는 세입자처럼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녀는 일과를 소화하고 흥얼거리고 마치 우리가 어색한 휴게실에 갇힌 동료인 것처럼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일하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침묵은 우리 둘 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수요일 늦은 밤, 저는 마침내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넘기며 무슨 베이킹쇼를 반쯤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들어와서 물을 한 잔 들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성이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끝났다는 태도로요. 짐 좀 싸야 할 것 같아. 그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요. 뭐라고? 그녀가 마침내 제가 비합리적이라는 듯 조용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짐을 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가 반복했습니다. 나가야 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네가 들어오기 전부터 내 집이었고 주택담보대출도 공과금도 세금도 내가 내. 네가 여기 있는 게 환영받았던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그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날 그냥 쓰레기처럼 내쫓겠다는 거야?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났으니까 짐을 싸라고 하는 거야. 자유를 원한다고? 여기 있어. 가져가. 그 말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저를 향해 걸어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진짜 재수 없어. 난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어. 결혼 전에 그냥 탐색해보고 싶다고 한 것뿐이야. 너도 동의했잖아. 응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바람 안 피웠다는 카드는 못 써. 네가 나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밝혔을 때 말이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방송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장면, 다른 에피소드. 그녀는 거기에 서서 자기가 정한 규칙을 따른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나갈 데 없어? 그녀가 마치 그게 갑자기 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 부모님 댁이나 오빠 집에 신세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만났던 그 남자들 중 한 명한테 가던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뼈 아팠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나 그 사람들 누구랑도 안 잤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녀는 다시 주저앉아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서 그 상황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휴지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런 버전의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차고에서 상자 몇 개를 가져와 침실 문 옆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자신의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가 주소를 변경해야 할 공식 우편물 목록, 아마존 배송, 은행 서신 등을 짧게 인쇄해서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협박도 고함도 없이 오직 사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오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 진짜 나 내보낼 거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내가 널 내보내는 게 아니야. 여기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그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차도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녀의 SUV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완전한 대결 모드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나리에 대한 거라면 그녀는 이미 제가 한 말을 다 알아요. 걔는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기습적으로 공격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2개월 전에 개방형 연애로 저를 기습 공격한 후의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걔는 두려웠던 거야. 큰 결정을 앞두고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야. 물론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걘 널 사랑해. 그냥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저는 그녀가 계속 노력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대화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나리는 마침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도 우는 소리도 없이 그저 옷을 개고 상자에 담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녀가 마치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벽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는 제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가왔습니다. 네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네가 정말 우리 결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우린 지금 여기 있네. 그녀는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 갔습니다. 그날 밤이 그녀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잤고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닫혔을 때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주 후반 저는 채린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별말 없이 걸었습니다. 채린이는 억지로 침묵을 채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죽상이 덜하네.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이야. 조용한 순간이 지난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끝난 거야? 저는 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사 갔어. 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용했어. 주로 내가 없을 때 짐을 쌌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채린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시도는 했어? 어느 정도는 울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내가 그립다고, 이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다고 했어. 채린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걸었습니다. 난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끝났다고 말했지. 아마 그게 너희 둘이 한동안 나눈 첫 번째 솔직한 대화였을 거야. 채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서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 그녀는 한바탕 난리를 예상했겠지. 대신 조용한 작별로 끝났어. 그녀가 듣지도 못한 작별 말이야.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채린이가 길에서 돌멩이를 툭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으로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냥 평범함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녀가 떠난 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2달간의 완전한 침묵.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드라마는 끝났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생각할 공간,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기운이 안 좋은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작은 순간들이 마치 계속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없으니 삶이 좋은 의미로 느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토요일, 저는 차를 몰고 진입로로 들어섰고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리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눈은 빨갛고 옆에는 마치 하룻밤 자러 온 사람처럼 배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진입로에 서서 숨을 고르고 말없이 다가갔습니다. 안녕,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초대하는 기색 없이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열쇠를 내려놓고 카운터에 기댄 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긴장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속상해할 때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던 옛날의 저를 기대했겠죠. 그 남자 얼마 전에 떠났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든 걸 망쳤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었다, 공간이 필요했다, 자신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등 늘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상했던 대사가 나왔습니다. 네가 보고 싶어.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네가 모든 걸 안전하게 느끼게 해줬던 그 방식이 그리워. 내가 얼마나 좋은 걸 가졌었는지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저는 그때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당연했어야 할 것을 배우기 위해 낯선 사람들이 필요했는지, 그게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마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 그냥 대화라도 말이야. 그 부분은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역사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널 미워하진 않아.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널 믿지 않고 예전 같은 감정도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녀는 마치 이 장소의 어떤 조각이라도 자신을 알아봐 줄까 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섰습니다. 너를 진정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밌는 건 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찾았어.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 뒤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누가 묻기 전에 말하자면 네, 체리니와 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화 그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건 리바운드 관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나리와의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또 다른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체리니는 그것을 존중했고 밀어붙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당신이 자기 품에 안기길 바랄 때 보이는 그런 어색한 방식으로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안부를 묻고 재밌는 것들을 보내주고 가볍게 지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하고 아무런 압박 없이 서로의 주위에 존재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냥 나리의 반대인 건 아닌지 확신해?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리셋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그녀는 제가 겪은 일을 알고 저는 그녀가 겪은 일을 압니다. 가식도 게임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계획에서 튕겨져 나온 두 사람이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한 조용한 이해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관계에 이름표를 붙이지도 우리 관계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같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저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나리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버전의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성장했고 힘든 방식으로 배웠으며 이제는 괜찮습니다.